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속보가 막 들어오는 바람에 두 분이 좀 놀라셨죠? 네, 관련 내용은 저희가 자세하게 나오는 대로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다룰 내용부터 좀 하나씩 살펴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뉴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 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일본 정부는 지금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일본이 배상할 가능성은 근데 또 좀 낮게들 보도해서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재판 과정, 한일 양국의 지금 입장은 과연 어떤 것인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께서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나라 그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판결이 원고 승소,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판결이 난 바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에서 지난 8일 판결을 내린 내용인데 네.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그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라는 국제법상 국가 면제 원칙을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공시 송달을 통해서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를 했고 네. 변론 기일도 열어서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이제 공시 송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문서를 보내거나 내용을 보냈을 때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공개적으로 이 송달 사유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말씀드렸듯이 일단 재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일본 정부가 주장을 하면서 응하지 않았고 따라서 항소장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입장이었고요. 두 번째로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일본의 모테기 외무상이 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었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재판부에서는 사실 그동안 재판을 계속했던 이유가 반인도적 범죄 행위다. 네. 이 위안부 판결 문제가 이런 점을 강조를 해왔었고 외교부도 최근 대변인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강조한 것이 2015년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에는 한일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네. 피해자 당사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던 합의만으로 문제 해결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 정부에서 손해배상을 계속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전망이 나고 있는데 강제로 집행하는 방법도 거론이 되고 있죠. 그러나 네. 또 이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외교 문제가 불거진다는 우려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고 최근 일본의 일부 정당, 그러니까 자민당의 조직에서는 지금 모테기 외무상에게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라. 그리고 일본 국내 한국 자산도 동결해라. 이렇게 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전달하는 네. 등 또 일본 내에서의 강경 기류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하지만 또 위안부 문제 근본적인 해결도 또 필요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이 지금 국제법상의 원칙을 지금 내세우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앞으로 다뤄질지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일본 정부가 호응하지 않는다면은 일본의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 불가능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일본 정부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외교 공간 등인데 네. 여기는 치외 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해요. 네. 그리고 정부도 모테기 일본 내무상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청구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느냐. 2015년 박근혜 정부 때의 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네. 대해서 이거 내용과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 그러면서 2017년에 사실상의 파기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에 한일 간의 합의로 만들어졌던 하회치유재단을 해산시키면서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일본의 어떤 반인류적인 범죄, 보편적인 인권에 반하는 범죄 이거 맞죠. 네. 그런데 맞는데 이 국가 간의 어떤 합의라는 거는 또 국가적인 간의 어떤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정부가 문제가 많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부가 이것을 사실상 뒤집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깬 거는 박근혜 정부죠.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피해 당사자가 거의 배제된 뭔가 그 졸속 합의를 했다. 절차와 내용에 많은 흠결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맞는데 두 번째 또 실수를 한 것이 무엇이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거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그 부분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니 옷을 다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백지 상태로 시작을 하려 했으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되지는 못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이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식 합의를 인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4년 전에 이렇게 하고 뭔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좀 외교적인 협상으로 통해서 풀어나갔다면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한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고 그때 한 10 정도의 노력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지금은 100을 해도 많이 어렵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공을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강공을 취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오히려 약간 수수에 몰리는 듯한 이게 초기의 협상력의 부재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 한 보도에 전 조금 오해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대법원 판결 예전에 나왔던 것은 강제징용 관련한 판결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강제징용도 일제강점기의 인권 유리라던가 이런 것은 맞습니다만 당시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그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뭐 우리 정부에서 존중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던 것과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은 제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정부에서도 이것을 정부 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복합적인 반인륜적인 범죄의 문제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 두 번째로 앞으로 이 문제를 풀 때 과거에 했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이유는 소위 말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않고 정부 대 정부, 이게 좋게 말하면 외교적 노력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피해자가 배제된 채 뭔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건 맞습니다만 사실상은 피해자와 우리 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을 해서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갖고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 정부에처럼 외교라는 명분으로 가장 중요한 피해자 중심주의는 외면했던 그런 아픈 선례는 반복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식 합의로 인정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본 위안부 배상 판결이 나온 게 곤혹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말을 듣는 것이 참으로 곤혹스럽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교 얘기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외교는 감정으로 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외교 정치 외교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강조하셨던 것이 외교는 감정을 하면 안 되고 국민 감정에 묻혀서도 안 된다. 철저하게 실익과 국익의 측면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이런 식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악화가 계속된다 그러면 그 후과를 누가 받느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을 해서 동맹 재건을 얘기합니다. 네.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관계를 더 굳건히 하겠다라는 걸 내걸고 있는데 한일 관계가 계속적으로 악화가 되고 만약에 한국이 뭔가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본이 강세로 나왔을 경우에는 대북 대미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외교가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아까 피해자 배제 부분 얘기하셨는데 아주 맞죠. 그래서 이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민이 하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정부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어떤 문제들을 합의하고 거기에 결론을 도출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일본과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정부에게 지금 공이 넘어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위안부 문제가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냐 그건 아니라는 관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독일에서 소녀상 철거를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일었을 때 결국은 소녀상 철거를 하지 않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된 이유는 이것이 한일 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근본적으로는 전쟁 범죄, 전 인류가 풀어야 될 굉장히 아픈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정부의 어떤 외교적 역량에 대한 지적도 나올 수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책임은 가해자인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죠. 그 부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너무 실익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또 배제되는 결과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외교부의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여기에 출석을 해서 좀 외교부의 입장도 묻고 또 피해자의 심정도 전달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가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 한일 위안부 둘러싼 여러 가지 합의가 가장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됐다라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아픈 거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용수 할머니가 만약 정부하고 어떤 소통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게 뭐 청문회 자리일 수도 있고 비공식 면담일 수도 있고 공개 면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반드시 해서 피해자들이 나중에 또 눈물을 흘리며 우리 정부 탓을 해야만 되는 그런 과정은 반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조혜숙님께서는 1억 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진심을 다해서 사죄한다면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드릴 수 있을 텐데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네요. 무엇보다 진정한 좀 사과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이제 3월이면은 또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 학기에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더라도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등교 수업 비중은 커질 전망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는 책임 등교 실시를 검토해달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됐거든요. 책임 등교라는 거는 뭔지 일단 전혜연 평론가께서 지금까지 나온 개학과 관련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도들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원격 수업을 하거나 또는 과밀도를 줄이기 위해서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 등등이 그동안 추진돼 왔었는데 원격 수업이 계속되다 보니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런 지적도 나온 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 격차의 문제이죠. 계속 지적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죠. 이게 어쨌든 특히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재택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 그런 돌봄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간의 교육 격차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사실상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면 누군가는 아이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특히 유치원생, 초등학생의 경우. 이게 잘못하면은 계속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돌봄의 공백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좀 등교 수업을 단계적으로 혹은 저학년부터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또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말하는 이제 책임 등교라는 것은 교육 당국과 방역 당국이 협의를 정교하게 해서 저학년이라도 우선 책임을 지고 등교를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년보다는 일단 저학년이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이제 저학년들의 경우에는 어른들의 돌봄이 절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는 건데 이게 지금 교육 당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거리 등교에 따라서 등교 수업 인원의 범위를 정하는 이제 큰 틀은 아마 쉽게 바꾸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청과 학교가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의 과밀도가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3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지역에 내려가 보면 지방 같은 경우는 한 반에 10명인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또 지역 감염 전파 상황이라든가 고려해서 할 수 있겠다는 등등의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지금 본부장인데요. 논문을 근거로 과거에 봤더니 아이들 간의 전파, 특히 학교들 간의 전파가 그리 높지 않더라. 그랬더니 방역을 잘한다면 이제 등교 수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느끼는 불안감, 분리감 이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효과적으로 방역을 하면 괜찮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신속하게 검사를 하기도 어렵고 또다시 대유행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부형들 사이에서는 급식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논의가 조금 더 돼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저학년에게 돌봄이 필요하다 그 부분의 전제적인 부분은 저희도 뭐 공감을 하겠지만 지금 과연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계속 등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게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참여했던 논문 이걸 근거로 지금 얘기들이 양쪽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정은경 본부장의 논문은 지난 5월에서 7월 사이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한 건데 이 데이터는 사실 2차 대유행 직전 데이터이고 당시만 해도 아이들이 별로 학교를 못 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또 지역사회 3차 대유행 중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을까? 만약에 아이들 등교를 많이 시켰을 때도 만약 감염 지수가 낮을까?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가 있는데 저도 학부모입니다만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네. 참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많이 한 시기다. 온라인 수업을 한다 그래도 사실 아이들이 켜놓고 자는 경우도 많아서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좀 싸움도 일어나고 하는 걸 봤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간다고 해서 집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체면 우리가 교육 격차 얘기하는데 과외를 시킨다거나 학원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개인 교습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집도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집은 아이가 혼자 거의 집에서 방치가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초등학생이나 저학년들 먼저 보내자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고3이나 중3을 먼저 보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랬죠. 왜냐? 입시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프랑스 같은 데는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 아이들부터 먼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만들고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 결국에는 교육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아이들을 일단 학교를 보내자. 보내는데 그 대신에 방역을 철저히 하자. 일테면은 뭐 진단 키트 같은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조기에 학교 실시간으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먼저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재난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교는 제대로 못 가고 또 온라인으로 하면서 학습이 많이 부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은 더 어렵게 낸다는 거예요. 진도 빼기식의 시험과 수업을 한다는 겁니다. 몰아치기. 그럼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거는 온전히 수업이 아니라 시험을 치기 위해서 간다. 근데 시험 범위는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 준 게 별로 없는데 시험은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 학원 과외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냐. 이건 전반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재난 시 교육 과정을 좀 특별하게 만들어서 뭔가 여기에 맞는 어떤 시험과 이런 것도 필요하고 지금 또 학습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중위 정도 하던 아이들이 학습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기초 학력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전담 교사를 좀 배치해서 이 아이들의 학력을 좀 올리는 것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혜연 평론가께서. 일단은 뭐 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여부가 가장 큰 변수겠죠. 그걸 하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백신 접종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저학년 등교를 검토하는 쪽으로 간다면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라든가 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한 접종을 좀 우선 접종을 해서 굉장히 위험도를 줄이는 방법이 또 고려될 거라고 보고요. 세 번째로 지금 이제 제가 학부모들 댓글을 쭉 살펴보니 가장 걱정하는 게 지금 급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막 간식을 먹고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정부에서 방역 원칙도 세워주고 어떻게 할 건지 해서 혼란을 좀 줄여주겠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 의견을 좀 많이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교원단체에서 유은혜 부총리를 만나서 과밀도를 낮추는 방법을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낸다는 의견을 많이 했다고 해요. 교실 한 명당 수용하는 인원이 많은 곳은 뭐 30-40명인 그렇습니다. 곳도 이제 있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갑자기 뭐 개발로 인한 것이라든가 학교 부지를 찾기 어려운 문제 등등이 있는데 감염병 사태라든가 학력 교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학생들을 좀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안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공감하는 것이 학급당 과밀하다 얘기하는데 한 20명 정도가 적정하다 그래요. 그러면
좀 뛰어앉기도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등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교육당국이 학부모,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해야 되는데 지난 1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부분이 좀 느껴지냐. 교육부나 학교나 다 학교 안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머리가 아프니 일단 문제점을 좀 학교를 밖으로 보내자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학교도 좀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좀 학교로 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학교를 가더라도 등교를 선택할 수 있게 이를테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겠다 하면 그날은 할 수 있고 아니면 등교를 할 수 있고 이런 선택권을 주고 급식 부분도 급식대에 대해서도 선택권을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시점이라 봅니다. 네,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도 좀 수렴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 또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간략하게 좀 다뤄보죠. 여성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뜻밖의 판결이 나와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2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1년간 12번이나 몰래 드나들고 옷을 훔쳐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어요. 관련 내용 송 박사님께서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이 사람을 A씨라고 하겠습니다. 2019년에 새벽에 빌라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1년 동안 2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12차례나 몰래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없을 때 갔다는 새벽에 얘기인가요? 주로 이 여성이 없다는 걸 알고 들어가서 혼자 있다가 나왔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들켰느냐. 최근에 옷을 5개를 훔쳐간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들어왔다가 옷이 없어진 걸 보고 신고를 해서 그 전에 와서 있다 간 것까지 다 잡힌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재판부가 이게 범행 횟수가 많고 내용 동안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나이 등을 종합해서 집행유예, 즉 집행유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사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씩만 좀 들어볼까요? 저는 전과가 없고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되는 사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전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앞으로 느낄 공포감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좀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 정도를 너무 외형적으로만 판단한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남발이죠. 12차례면 상습범인데 이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에 대해서 가중도 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했다는 거는 이게 만약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사람을 부닥쳤을 때 뭐 성폭행이라든가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는데 솜방망이 쳐버리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자,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